어떻게 보시는지 감상 좀.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라든지 이렇게 노감독의 영화들, 오랜 시간 동안 영화를 찍어 노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받는 느낌이 있는데, 그 말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비장함이라고 생각해요. 노감독들의 영화에는 어떤 비장함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거의 다죠. 그건 아마도 이제 그 영화를 찍는 감독이 이 영화가 내가 살면서 찍는 마지막 영화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기 때문에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영화 속에 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감독들의 영화를 보면 그 비장함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혹은 아주 가끔 묻어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영화의 한 구석에서라도. 지난주에 소개한 원더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뭐 언젠가부터 예를 들면 그랜토리노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어떤 비장함들이 묻어나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는 그런 비장함이 없어요. 보면 이 노감독이 어떤 내 인생의 마지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그냥 사는 오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멘트들, 그러니까 오늘이 내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멘트들.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게 비장해지거든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 칼을 보자. 내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이 들어간 것이 어떤 긍정적인 형태로 부정적인 형태로 창작물 속에 담기게 돼 있는데, 뭐 마션을 보든 에이전 커버넌트를 보든 이 영화 올더머니를 보든 그런 노감독이 찍은 영화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정서는 비장함이 안 담겨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제 삶에 대해 가지는 어떤 자세, 그리고 그의 필모그래피가 그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리들리 스콧 감독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갖고 오는 영화를 찍건 남의 갖고 오는 영화를 받아서 하건 어떤 장르를 찍건 특별히 못 찍는 게 없어. 못 하는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거든요. 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다크나이트가 성공한 이유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히어로 장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살면서 의미를 두고 여기에 힘을 주거나 힘을 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영화를 막 1년에 3편씩 찍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런 감독인 것 같고요. 이 영화는 비범함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어떤 평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영화를 칭찬을 할 때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얘기,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평범하지가 않아. 너무 비범한 거야. 비범도 너무 비범해서 할 말이 없어. 지구에서 제일 부자라니. 제가 이제 예전에 읽은 책에 따르면 어느 정도 부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쌓아올린 사람들의 마인드가 전혀 우리랑 달라요. 여기도 보면 뭐 돈을 셀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내가 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나를 가지고 자기의 부를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의 돈이 총 다 합쳐서 100만 원 있으면 내가 이 중에 몇 프로가 내 돈이냐, 퍼센티지로 따지는 거야. 이 돈이 늘어나냐 풀어나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예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범해도 너무 비범한 얘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면 오 부자네 하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그 사고 회로가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우리가 막 100억대 부자는 부러워하지만 단위가 조단위 막 10조 단위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부자인지 아닌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마비된 세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감각을 주는데도 실패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어떤 정말 부자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아요. 부자인 건 알겠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건 어떤 걸까라는 느낌을 전달해줬어야 되는데 그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리들리 스콧 감독이 실패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못 받은 것 같고 이 영화가 아주 성공적이지 못했던 건 당연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케빈 스페이시 때문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연기를 못했거나 잘했거나 뭐 아무리 잘했거나 그거를 재촬영을 아무리 잘했거나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전에 케빈 스페이시한테 어떤 최적화된 형태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그래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 안에 등장하는 배우들 간에 이미 조율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거기에 더 좋은 게 들어온다고 한들 케빈 스페이시보다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더 좋은 배우라고 한들 이미 맞춰져 있는 최적화가 끝나 있는데 들어오는 순간 눈에 튄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눈에 안 튀게 만든 것만은 저는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최적화가 된 상태에서 심지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개봉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재촬영을 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던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돈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읽은 돈에 관한 얘기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우리에게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돈만 추구하고 막 돈만 쫓는 거를 나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어떤 의문을 던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가 어떤 뭐 화가가 어떤 가수가 어떤 뮤지션이 자기의 무언가에 미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예를 들면 리플래시 같이 정말 다른 건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만 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정말 멋있다. 혹은 뭐 미쳐야 미친다. 예술가는 저래야지.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에 미친 사람을 보면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돈에 미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음악에 미친 사람, 그림에 미친 사람, 영화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인데 돈에 미친 사람들은 우리가 나쁜 사람들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돈에 미친 건 나쁜 걸까요? 왜 우리는 돈에 미친 것만 나쁜 걸로 인식을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얘기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에 미친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말의 질투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져서 좋다. 우리가 모두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충분히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미친 사람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그러니까 실제 그 장폴 게티와는 관계없이 이 영화 중에서 이 사람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을 더 추구하는 거야. 음악가가 좀 더 음악을 잘하려고 그럴 때, 여기서 요 음을 이렇게 바꾸면 나한테 저작권료가 100만 원 더 들어오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폴 게티라는 사람도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돈을 추구하는 거야. 예술가가 예술을 추구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독하다고 사람들은 말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리들리 스콧 감독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장 어떤 장폴 게티의 본질 혹은 그런 무언가를 쫓아가는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대사가 영화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Sink or Swim이라고, 너는 지금 물에 던져져 있고 물에 가라앉든지 아니면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가든지는 너의 선택이다. 어느 분야든, 우리가 사는 어느 분야든 그렇거든요. 제자리에 있으면 가라앉게 되고 헤엄쳐서 나가는 사람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모두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 돈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돈이란 게 과연 뭘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조금 하자면 오늘도 이제 저한테 오늘 어떤 87년생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를 낮에 잠깐 만났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 본 건데 제 핸드폰을 보더니 왜 스마트폰을 안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를 했죠. 왜 스마트폰을 써야 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할 때는 그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냥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지 사실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 얘기는 짧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이유는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가치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돈이다. 나한테. 시간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어. 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환의 가치의 끝에 있어요. 시간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간은 친구로 바꿀 수 있고 시간은 뭘로 바꿀 수 있지만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역성이 높은 건 돈이에요. 가역성이 끝에. 시간 다음에 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돈으로 시간은 못 사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과 돈이 되게 소중한 것인데 스마트폰이라는 건 저의 시간과 돈을 뺏어가는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란 게 뭘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다, 혹은 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키운다라는 거는 많이들 하지만 돈이 뭔지를 알아야 돈이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돈만 쫓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밑에 깔았다고 생각해요. 잘 안 보이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장폴 게티, 수전노. 야, 기자들 역시 기레기들 안 되겠어. 사람도 기레기는 답이었구나. 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화이지만 밑에 깔려 있는 건 돈이 나에게 뭐냐라는 거죠. 하루 이자로도 내 재산에서 나오는 하루 이자로도 손자를 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5만 불이라도 10만 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요새 이제 애기를 학교를 보내고 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초등학교, 명문 초등학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명문 초등학교를 살펴봤어. 뭐가 명문 초등학교냐? 명문 초등학교를 살펴보려면 이전에 명문이 아니었다 명문이 된 학교가 어떻게 명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간단하더라고요. 부자들이 그 동네에 몰려 살아가지고 부잣집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명문 초등학교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는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기도 쳐먹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교훈을 저는 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사기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거 야 이거 가면 120만 불 받아 라고 사기를 친다고 사실은 이 장폴 게티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기를 왜 쳤을까를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랑 연동돼서 생각해보면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신뢰도를 인정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면 그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어떤 돈과 관련된 교훈을 주려고 저는 장폴 게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 태도,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어떤 나의 태도로 뭔가를 결정하고 싶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부자로 사는 건 어렵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으로 가능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행운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태도로 가능한 것이다. 애티튜드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리들리 스콧이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언론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그 영화에서도 대부분 스포트라이트 같은 아주 극소수의 영화를 제외하고 나면 기자들은 정말 쓰레기같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언론이나 기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기자들은 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기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제외하고 나면, 그것도 기자 한두 명의 양심적인 기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쓰레기잖아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언론사를 다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너는 니네 회사 사람들을 혹은 네가 속한 산업의 분야를 옹호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얼마나 기레기들을 패대기 쳐하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들은 왜 그렇게 쓰레기처럼 행동을 할까? 그런 곳에 가서 비인간적으로 행동을 할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 특별히 기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성을 따로 검사를 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맨날 갑질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기사들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취재 과정에서 가비지 같은 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의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은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 국민이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게 어떤 이 영화에서 리들리 스콧이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최근에 아이사키 팀 때문에 이제 한번 논쟁이 크게 불었는데, 사실은 아이사키 팀에 비하면 개성공단에서 공장 폐쇄당한 그런 사장님들, 거기 직원들, 근로자들이 훨씬 말도 안 되는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공장이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근데 그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데, 아이사키 팀의 그 국가대표를 못하게 된 거에는 굉장히 흥분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훨씬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쉽거든. 국가대표팀 떨어졌다와 개성공단 폐쇄, 나의 거리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론을 욕하려면은 욕해야 욕먹어 마땅한데, 그런 어떤 저런 쓰레기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들 그런 기사를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꼰대 같은 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얘기들 해봤습니다. 이호준 PD님 어떻게